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현 이 시점을 그 4.19, 5.16이 일어났던 바로 폭풍 전야와 같은 이러한 우리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4.19가 왜 일어났나요? 그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5.16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민주당 정부가 내각제로 개헌해서 이거는 정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이건 생명을 걸어야겠다 해서 5.16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효과입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총지휘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좌파들이 하수인이 되어서 특별히 문재인, 그 다음에 조국, 그리고 이재명 이 3대 하수인들이 192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구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제기해서는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제시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 천만 조직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장일 목사입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그 참 지금은 뭐 은퇴해서 조용히 그냥 외국에 놀러 다녀야 될 텐데 나한테 붙잡혀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어요. 고난의 행군이.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학성입니다. 유럽에 놀러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열 받아가지고 열 시키려고 유럽 갔다 오셨는데 또 황교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는 잠깐 이제 본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장일 목사님이 간결하게 간단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들이. 뭐 자료가 다 나오도록 치밀하게 다 해놨는데 나는 오늘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이 간첩이다. 맨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맞아요. 고발도 해놨잖아요. 그게 지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 어떻게 나보다 먼저 알았어?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PDF로 좀 만들어 왔고 좀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나는 자기가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보면 네. 이번에 또 내가 보니까 구조화 변호사님이 문재인 그다음에 뭐 전 국방장관이었던 정경두 전 해양부 장관이었던 해양수산부에 그 있던 김영춘 이런 분들을 다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근거 자료를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그 강화 있잖아요. 네. 거기 그 넘어올 수 있는 한강 하구 해도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USB로 해서 북한 애들한테 넘겨줬더라고요. 하하. 자,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민감 정보를 다 넘긴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하. 그래서 그들에게 침투를 활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뭐 잠수함이 올 때 그 지대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USB에 담아서 넘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TV 조선에도 했어요. 민감 정보 다 넘어갔다. 하하.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외치기 전에 외쳤을 때는 다 넘어간 거예요. 예, 이미 다들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전 목사님이 외쳤던 게 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여기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조사하는 거거든. 예. 공동 이용 한강 하구에 네. 공동 이용 수역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 다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방 한계선까지도 철수하고 네. GP도 철수하고 네. 야, 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준 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지 않았으면 끝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넘겨서 보면 53조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동안 막혔던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넘겨서 하나 보면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것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작해서 북에 전달한 거예요. 하하 참. 그러니까 저 그냥 간첩이야, 저 와서 간첩. 남한을 먹어주세요라고 맞아요.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 넘겨보면 그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암초 위치가 어디에 있다. 아하 해안의 수심 깊이가 얼마다. 세상에. 해저 지형은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바뀐다. 하하 이런 정보를 다 USB에 담아서 넘겨준 겁니다. 이게. 처형해야 돼. 예, 넘겨보십시오. 그 여기 뭐 암초라고 돼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 해도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해상 지도를 그려가지고 조석 정보를 다 아침 저녁으로 줘서 올 수 있게 해놓고요. 여기 보세요. 조사한 방법에 보면 넘겨서 빨리빨리 해서 초음파로도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이제 수심의 깊이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시면 요렇게 비켜서 들어오십시오. 지금 요 지역을 통해서 강화 지역에 지금도요. 이 남한에 난파됐던 간첩이 헤엄을 쳐서 넘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요. 맞아요. 헤엄쳐서 네. 몇 명 넘어갔어. 네, 그렇습니다. 간첩들이. 그리고 넘겨서 보세요. 자, 여기 뭐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우리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우리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 조건지 실진지 예, 저기 김정은이 오고 그때고 남방 한계선 거기 딱 서가지고 네. 나는 언제쯤 북에 넘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넘어오시라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사건이 있는데 네. 요거 조금 동영상 조금 보고 우리 좀 말씀 나누면 어때요, 목사님? 자 어디 동영상? 요 사건에 아, 요 조사하는 거. 아 그래요. 그래 네. 그거 저 해보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에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북한에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3급 비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참. 이 해도가 왜 비밀로 지정됐는지 이거 저희가 여적죄입니다, 취재를 여적죄. 해봤더니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서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측 조사 선박이 다가오고 북한 군인들이 우리 측 선박으로 넘어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김포부터 인천까지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동안 막혔던 그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해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북측에 넘겼습니다. 종이로 된 해도 도면과 밀물 썰물 관측 자료가 포함됐는데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민감 정보까지 전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조에 기본적으로 있는 조석 정보. 당시 공동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 해저 지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 하구는 과거 무장 간첩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그런 정보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가 당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예. 네. 자 황교선 장군님. 네.
이게 1사단 관역, 1사단 그 임진강은 1사단 지역이죠. 저 임진강하고 관계없고 예. 저기는 저 공동조사단장도 해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강화 쪽에. 이게 뭐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예. 2019년도에 벌써 났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여적죄, 이적죄 해가지고 사실 한바탕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걸 뭐로 보느냐 하면은 예. 그때 저는 이제 뭐 저녁에서 광화문 그 태극기 집회 달릴 때니까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갖다 줘가지고 예. 북한이 그로 핵무기 개발한 거. 그렇지. 그다음에 좀 더 안타깝지만은 예. 우리 교계에서 예. 예? 북한을 지원한다고 송광서. 예. 그거 가서 컴퓨터 갖다 주고 예. 그걸 계기로 가르쳐 주고 그게 지금 북한의 해킹 부대가 네. 아마 현재 북한의 해킹 부대가 그거는 곽선희 목사님. 예, 끌고 모으는 그 돈 없으면은 북한 더 어려울 겁니다. 네. 그 많은 역사가들이 예. 좌파 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넘어갔다는 건데 간첩들이에요.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네. 저렇게 이적질을 행한 겁니다. 네. 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밖에 이제 그 저녁에 있을 때니까 저런 뉴스 나올 때 네. 이제 국방부하고 해군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저 가면서 심해 그러니까 그 수심을 네. 측정하는 것은 네.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아. 그 배를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해도를 작성해서 줬다는 것은 뭐냐면 저 수심은 뭐 그냥 침투가 준비한 게 아니라 북한의 잠수함이 네.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이걸 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예. 북한이 이제 우리보다 해군이 제가 뭐 70대 30 정도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이 우위가 있는 것이 낡은 배들이지만 함정이지만 잠수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동해 서해 양측에 이제 해군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런 그 북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예? 그 서슴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이걸 끄집어내냐면 이게 다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믿고 전 말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이 간첩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미쳤다고 그러고 이해를 안 하잖아요. 깜빵 사람들이. 3번 갔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다 찾아내고 그리고 5.18 사건도 보면 전 목사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다 찾아내서 뿌리를 찾아내서 이게 맞는 얘기다. 이게 틀린 얘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지금 끄집어낸 건데 그렇죠. 이게 뭐 말하자면 한없잖아요. 지금 예, 한이 문재인이 있을 없어요. 동안에. 그래서 예. 꼭 제가 이제 우리 지금 현역 우리 후배들한테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왜 싱글러버 소장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예?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평생 쌓아놓은 공이나 업적도 단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날아갑니다. 저 송영무 저는 군에 있을 때부터 해 공군은 국방장관 사실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 그 육해 공군 해병대 합동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미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주력군이 해군입니다. 해병대. 해군입니다. 그래서 해군이 육해 공군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항공모함에 공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해병대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주력군이 육군. 아직까지 육군입니다. 그럼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 거의 그 군사 전략이나 또는 전술이나 이런 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사실은 저때 제대로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고 참 그것도 사관학교 출신을 지켰으면은 이런 일 그때 벌써 이슈화되고 네. 아주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문재인이가 그 육사 출신 아닌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이유는
북한이 남침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도보다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USB 저기서 넘겼잖아요. 도보다리 둘이서. 세계 국제회담에서 둘이만 저렇게 하는 경우가,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저 보세요. 둘이 소곤소곤 되면서 하잖아요. 저 목사님 위법이죠. 왜냐면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저봐 USB 넘기는 거 보세요. 저기서 뭘 넘겼겠어요. 저거 도대체가. 그 후에는 아예 나는 그 임종석을 나는 간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이 뭐 거의 간첩이니까 그 뭐 실시간 평양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핫라인을 통해서 계속 북한한테 다 넘겼다고 봐야 되고, 특별히 그 국정원의 박선원, 아이고 참, 박선원이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안보 비서관을 할 때에 김승규 그 국정원장이 잡아내고 A4 용지를 80만 장을 평양에 넘긴 걸 알고 그걸 체포하려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했더니 세상에 김승규를 잘라버렸어요. 국정원장을 보고하러 간. 그런데 이놈이 결국은 커가지고 나중에 문재인 때 기조실장을 했어요. 국정원에서 기조실장을. 그 간첩이야, 그 완전히. 근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 국회의원까지 됐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목사님 예. 지금 국방부 해가지고 저걸 하려고 하다가 뭐가 됐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하다 보니까 법에 걸리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입법부를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법부로 이번에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우니까 이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지금 나왔죠. 비리단체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리 집단,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집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의 법체제를 다 바꿔버리려고 왔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에. 저것도 내가 보면 북한에 장악된 단체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결국은 다 이미 이번에 192석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은 이미 됐다고 봐야 됩니다. 됐다고 봐야 되고, 이제 국민투표 하나 남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선동에 약합니까?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게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것이 얼마나 그 달콤한 초콜릿 같은 말인지, 전쟁 없이 통일하는 길은 연방제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조건이 거의 이제 다 맞추어져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그 깊은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계속 메시지 보내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빨리 좀 부탁을 해서 헌법재판 중앙선관위 그거 빨리 압수수색 하시라고. 목사님이 왜 뭐 어떨 때는 심하게 나한테 욕을 해요. 정강훈 너도 가짜야. 막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빨리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라고 안 한다면 정강훈 너도 의심스러운 놈이야. 막 실제로 욕을 해요, 나한테. 근데 이게 이제 다 몰라서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상권 분립에다가 이 선관위는 헌법 단독기관입니다. 단독기관이라서 먼저 번에 그래도 그 감사원이 감사를 하러 갔을 때 거부했잖아요. 거부를. 자기는 헌법 단독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나무인이에요. 감사를 안 받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왜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부패했는가? 그 뭐 세자를 비롯해서 뭐 자식들 채용한 거 있죠. 꼭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고요.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볼 때 공정이 요구되는 헌법기관이 선관위인데 이게 완전히 국민을 배신했고요. 완전 비리 집단입니다.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가 이 사각지대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별도 관료고 대통령도 힘을 쓸 수 없고 그들의 위치는요 국무총리급의 위치까지 올려줬습니다. 헌법상 네. 독립기관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헌법상 독립기관. 네, 넘겨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독립기관 명분에 비리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렸어요.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감사를 거부하잖아요. 모태하기죠, 예, 저희가. 예, 감사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감사원이 공개한 자녀 채용 비리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10년 동안에 얼마나 이 비리를 저지르느냐 하나 더 넘겨보면 중앙선관위에 400여 건, 지방선관위 800여 건입니다. 근데 이게 인사 관련 건만 저렇습니다. 다른 거는 관료 안 하고요. 1200건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선거철 경력 채용을 위한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여기 넘겨서 보면 이 감사원에서 이번에 보니까 20년 만에 자기는 이런 조직 처음 봤대요. 이런 조직은 처음 봤는데 얼마냐 넘겨서 보십시오.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 당연시 하고요. 점수까지도 조작하고 지들이 점수도 주고요. 그래가지고 백지로 이 사람이 오면 그냥 내게 해요. 넘겨서 보시면 채용 공고 전에 합격자가 벌써 내정돼서 그 딸이 발표했어요. 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로 간다. 이미 발표도 하기 전인데 벌써 발표가 났어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발표해놓고 채용 공고해? 그렇죠. 전남 선관위 사무처장 자녀인데 선관위로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다. 예.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면접도 조작을 합니다.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름 있잖아요. 점수를 안 오고 거기 선관위에 온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사인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점수를 공란으로 처리를 했어요. 아니 또 이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선발위원 1명. 근데 이게 한 명밖에 없었는데 자기 자식을 뽑기 위해서 2명을 조종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 전 총리 동료들 3명이 참석해서 2명은 만점 주고 1명은 그러니까 헌법 단독 기관이 맞기는 맞네. 천하무적이죠.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천하무적이야. 특혜 채용 의혹 자녀들이 현재도 선관위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넘겨서 보세요. 지금 조사한다니까 서류 조작해, 데이터 삭제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천하무적의 부패 집단이다 보니까 바구니 선거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체 점검을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감사 오지 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자료 파기도 하고 말 맞추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감사장 컴퓨터 인터넷 설치도 안 해주고 포렌식 이거 지운 거를 다시 복구하려고 해서 포렌식을 하려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이게 선관위 감사원 감사 조직적 방해 사건. 우리가요 지금 청문회 해야 할 때는 국회가 여기라고 여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이 멍청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다음에 넘겨서 아니 보면 그 같은 편이니까. 예, 선관위 조직적 증거 인멸하고 있잖아요. 퇴직 시 무단 반출하고 감사대. 저 사람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잖아요. 지금도 뭐 대단하죠. 자기는 왕이고. 저 박찬진 저기 딸 특혜 채용했고요. 예, 변조한 거 다 드러났습니다. 또 넘겨 보십시오. 아들 특혜 채용했습니다. 채용 문건 파쇄 지시하고 브란딩 면접에서 거짓말로 말 맞추기도 했고요. 이런 기간은 처음 봤다. 감사원에서 보라고 남겨둔 건가 싶도록 채용 비리 증거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견제받지 않은 성역이 적절한 감시가 지금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 없는 비리 행위에 선관위의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고요. 자 보십시오. 결론으로 채용 비리 조직에 선거를 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잖아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썩은 데가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부정입니다. 부정. 그래서 그런 건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거기서 그다음에 좋은 내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겠어요. 장로님, 네. 이 중앙선관위는 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왜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동안에 안 한 거예요. 그걸 감사원이 할 수 있어요?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하면 네. 감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수사를 의뢰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이 직무유기했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네.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민주당도 가만히 있고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저거 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힘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면 이 제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법 우리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들 300명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선거에 그 흠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 선관위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6개월 내에 해당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당선자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네. 6개월 동안 선관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게 보이면 선관위가 해당 이 국회의원의 당선자에 대해서 그 비리를 턴단 말이죠. 털면은 예컨대 내가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네. 드러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관위의 저런 고난 때문에 여야가 모두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나쁜 점이 저게요. 선관위를 해체해야 되겠어요. 선관위를 해체하고 거기 있는 그 사무 직원들 몇 명 남겨놓고 모든 선관위의 장들은 제일 밑바닥에 뭐 구까지 장들은 전부 다 목사들로 임명을 해야 돼요. 봉사직으로. 제가 알아본 목사들은 결과로는 사례비 안 받으니까 봉사 선거할 때만 네. 하고 사무 직원들만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예. 지금 저기 네. 우리 제가 알아보고 다 물어보고 막 한 결과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가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뭐 우리가 거절하면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전자정부법으로는 가능하더라고. 이게 전자정부법. 그거 좀 잠깐 올려줘 보세요. 선거관리 시스템에 이거 말고 마지막에 지금 보낸 거 있어요. 지금 보낸 거. 그 선거관리 시스템 감리 가능하다 해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더라고. 다른 법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넘겨서 전산 관리 시스템은 요거에 의해서 이 정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법령에 의해서 57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그 법령이 다 따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와서 해보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고 요 법으로 해야지 다른 법으로 아무리 해도 자기들이 거절하면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아주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하나 보시면 정보시스템 관리 기준이 여기 법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요거를 지난번에도 이 법에 의해서 국정원하고 인터넷 정보원하고 같이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번 이 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할 수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로 해서 요 감리조차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도 이 법으로 착수하면 됩니다. 자, 지금요, 잠깐만요. 지금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해요. 감사원법 24조를 한번 찾으세요. 감사원법 24조. 제가 명확히 보여드릴게요. 왜 선관에 될 수 있는지. 감사원법 24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찾는 중간에. 이 법을 보면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감사원법이 이제 헌법규정을 감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이라든지 헌법제 24조죠. 24조. 거기 보면 24조 사망이요. 사망. 사망. 저 목사 보세요. 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원이 모든 국가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저 보시면 저 헌재는 없잖아요. 중앙선관위는 없잖아요, 목사님.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저렇게 법조문을 둔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선거관리사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아요. 선거사무는 행정 업무에 속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죠. 법원과 헌재는 이 독립된
사법기관이란 말이죠. 그렇지. 중앙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가 행정 업무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법에서 저 조항을 만들 때 이 선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행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소속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저걸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네. 명시로 나와 있잖아요.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중앙선관위는 저게 포함이 안 됩니다. 아니, 안 한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중앙선관위죠, 헌법.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어디 소속이냐고요. 별도죠, 별도. 아니죠. 단독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의 대법원장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거는 아니고 우리 저 행정부가 그거는 있죠? 단독 기관이야. 그건 단독.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있잖아. 그 저 있죠. 대통령 탄핵하는 거. 별도 헌재가 있고 그게 헌법재판소. 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고 네. 별도로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아니다요. 있어요. 자, 이래서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제 부패를 해서 결국은 이놈들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자, 일단은 우리 빵표 나온 지역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제일 우리가 부정선거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자유통일당입니다. 보세요. 빵표가 뭐 빵표. 아니 73곳이야. 한 표가 100곳이고 두 표가 115곳이고 세 표가 150. 다 합하면 460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 이런 일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이걸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내지는 명령합니다. 자, 일단은 그 실행위원장들 254명을 비롯하여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에게 내가 지시합니다. 잘 들으세요. 대표들에게 지시할 테니까 선거구가 지금 14,000개입니다. 전국에 선거 투표소가 투표하러 가시죠, 여러분. 가는데 그 뭐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여기다가 그 장소, 빌딩 이름까지 자길 목사님이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4,000개입니다. 14,000개. 예를 들면 뭐 복지회관, 뭐 학교, 초등학교, 뭐 옛날에는 그 투표 장소를 우리 교회도 자주 썼었는데 맞아요. 교회를 싹 없애버렸어. 지금 교회를. 그래서 14,000곳에 일단 사이트 한번 올려주세요. 14,000곳에 이 부정선거 감시단 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다 올려놨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가입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3,518개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여기에서 14,000곳에 부정선거 감시단 위원장을 임명을 하세요. 이걸 한 주일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한 주일 안에 안 하면 동대표고 뭐 저기 자유마을 그 실행위원장이고 뭐고 다 해임이야. 이제는 이거 혁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상시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혁명은요, 바로 명명 불복종하면요, 바로 그건 바로 해임입니다. 이래가지고 전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은 자기에 속한 선거구 14,000개입니다. 그 밑에 있는 14,000개니까 3,518개를 14,000으로 나누면 몇 개 정도 되나요? 대충 나눠보면은 방송실 한번 나눠봐라. 14,000개 나누기 3,518개 하면 몇 개 정도 되나요? 투표소가. 그러니까 자유마을 대표가 한 사람이 한 서너 개? 네 개? 네 개. 네 개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대표들은요, 지금부터 전투야, 전투니까
4명의 선거구별로 4명의 위원장을 임명을 빨리 하고 임명을 다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번 주 안에 끝나야 돼요. 다음 주 안에, 한 주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위원장을 다 임명을 하면 그럼 14,000명의 투표소별로 선거감시단 위원장이 임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회원은 아까 그 사이트에 올린 대로 여기다가 일반 회원은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기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 회원은 거기다 등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이 선거가 무너져 버리면 민주주의고 국가고 뭐 이거는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가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렬하게 말씀드리면 3,518개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4명의 자기 밑에 있는 4명의 투표소별로 위원장을 빨리 임명을 하시라 이게 한 주일 안에 임명을 하시고 임명된 사람들은 여기에 중앙에서 만들어서 샘플을 보여줄 테니까 깃발을 다 만들어요. 깃봉 이건 다 우리가 전달할 테니까 깃발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이번 주 안에 이거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지요.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한테 일주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선거를 자유통일당만 다시 하는 거예요. 노트 한 권을 14,000곳에 노트 한 권을 딱 놓고 위원장이 거기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위원들이 옆에서 같이 둘러싸서 일주일 동안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들을 내가 조정동에다가 광고도 할 겁니다. 저녁에 늦게 와도 좋고 밤 10시에 와도 좋고 아침에 6시에 와도 좋고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와서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써 주십시오. 거기다가 노트를 거기다 놓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이거는 4.19 이상의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벌써 어제 우리가 대구하고 부산을 집회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 지금 올해가 내가 나이가 99살인데 99년을 살면서 인생의 최고의 내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최고의 위기를. 절대로 나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임이야, 해임. 자유마을이고 그 실행위원장이고 뭐 다 해임입니다. 우리는 실적대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겸하여 내가 잊어먹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유마을 대표들이 일도 안 하고 자리만 가지고 있고 해서 해임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데 좋아요. 자, 254개 자유마을도 실행위원장도 이원화하겠습니다. 이원화.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따로 만드세요. 따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세요. 등록하시면 그러면 254개 자유마을 대표가 실행위원장이 배가 될 겁니다. 배가. 그래서 경쟁체제로 우리는 시장 경제니까 경쟁체제로 할 테니까 이제 뭐 잘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따로 만드시라고. 따로 만들어서 경쟁시켜. 그러니까 254개가 배로 하면 몇 개예요, 장로님? 254요? 508. 508개로 운영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위에 실행위원장도 해야 돼. 그 위에는 단장들이, 그 단장들. 광역위원장들, 예. 광역위원장들도 이원화 체제. 이원화 해야 돼. 이원화해요. 그것도 경쟁해서 이원화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자리 한 개 차지했다고 해가지고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밑에 사람들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광화문 운동한 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요거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14,000개의 투표소별로 위원장 임명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그 지역에 속한 이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위원으로, 감시위원으로 등록을, 아까 사이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위원으로 속속속속 등록을 해 주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은 이것을 다 셋업을 할 것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 주일 동안은 투표를 할 것입니다. 투표 간단해요. 그냥 노트, 대학 노트 한 개 놓고 나는 자유통일을 찍었다 하는 사람은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써 주고 가시면 됩니다. 어제 부산에서 내가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산 대구에 집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분해가지고 역대 이후로 내가 그 평소에 자유마을 한 거는 저리 가라야 전부 다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광고도 안 했는데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 대구하고 부산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부산의 금정구 제1투표소에서 빵표야. 빵표인데 지금 거기서 나는 찍었다 이거야. 자유마을 그 선거구에서. 그래서 앞에 나와서 나하고 토크를 했어요. 그리고 찍었다고 하는 선거 확인서. 네. 확인서까지 띄워왔어요. 투표 확인증. 네, 투표 확인증. 그런데 이게 광양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광양에서. 네, 거기도 제가 전화 직접 했습니다. 했죠. 네. 빵표 나왔는데 거기는 네 명이 찍었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제주에서 또 나왔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빵표 나온 지역만 이렇게 부정선거한 게 아니라 14,000곳에서 전부 숫자를 다 줄였다고 보는 거야. 우리는. 아니 그보다도 네. 투표지를 분할하는 데 있어서 자유통일당 자체를 빼버렸다니까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투표지를 분류하는 데서 세상에 우리가 8번이지 않습니까? 근데 7번 투표함을 놓고 7번 놨죠. 그러면 다음에 8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8번이. 그런데 어떻게 9번으로 가냐 말이야, 9번으로. 저도 저걸 봤는데요. 네. 궁금한 게 저게 어디에 저게? 여기 양평입니다. 양평. 네. 양평. 그러니까 그래서 개표위원이 예. 직접 찍은 겁니다. 양평의 개표위원이 찍어서 찍어서 보내온 거고, 그분이 여기 방송에서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이분이. 동영상까지. 이것도 심각한 선거 위반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분이 본 거는 8번이 어디로 가냐는데 기타와 무효 쪽으로 하는데 자유통일당으로 글로 다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8번은 7, 8, 9를 하고 나머지를 기타로 해야죠 이게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에 국회의원이 있어서 정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8번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당내 정당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원내 정당인데. 네, 얘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표를 다른 데다 나눠줬고 우리는 300만 표를 도둑맞은 걸로 보면 됩니다. 장로님. 네. 헌법학자 자랑만 하지 마시고 빨리 머리 깎아요. 삭발하고서 하시고 성관리에 가서 텐트 한 개 쳐놓고. 목사 여기서 보내온 사진 내가 아까 저 보내준 사진 좀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요거는 뭐냐면 저쪽에서 본 건데 저기 투표 참관인 관리인의 도장이 없어요. 헤헤이. 이게 개표가 된 겁니다. 헤헤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양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그 함에 이렇게 봉하는 거 있죠. 전체 봉하는 거. 아니, 그 전에. 하나 더.
봉하는 거 있잖아. 스티커 전체 붙여놓은 거. 스티커 붙여놓은 거. 함. 그거 안 들어갔어? 스티커 붙여놓은 거. 자, 그래서 이게 잠깐 설명을 하면 그 아까 그걸 보세요. 요걸 보면 요 넘겨보세요. 네, 요 보면 요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다가 자를 놓고 이걸 닫아놨어요. 그러면 여기다 투표함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걸 봉을 해요. 봉을 했는데 나중에 딱 빼가는데 우유 뚜껑만 딱 걷고 아까 그 포대자루 있죠. 그것만 들고 껍데기 이렇게 있죠. 근데 봉을 아까 그건 봉을 했단 말이야. 봉을 했는데 맞아. 그 껍데기가 벗겨져 있어요. 벽에도 있어. 이거 하나만 아닙니까? 개판이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하고 지금 그 동영상 내가 보낸 거 있어요. 요거 자루에다 넣는 거.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예. 표 자루를 찢어 가짜 표를 집어넣고 다시 꿰맨 것은 아닌지 의심한 적도 있었는데요. 마침내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현실 탐욕 캐릭터 이번 4.10 총선 역시 부정선거였습니다. 소리 좀 키우세요. 비상식적인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의 괴리는 물론이거니와 개표 현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물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고현동과 전남 여수의 소라면에서 각각의 프린터로 출력됐어야 했을 관외 사전 투표지 상단, 동일한 위치의 동일한 얼룩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 중 가장 강력한 빼박 물증이고 아하. 주로 경합 지역에서 발견된 투표 상단 용지 여백이 크기가 달라요. 비정상적으로 넓은 투표지 역시 여러 증거 중에 아니 어떻게 하나입니다. 표지가 다를 수가 있냐고 이게. 일련 번호를 자르지 않고 교부할 수는 있어도 여기 보세요. 일련 번호를 일련 번호를 투표 용지를 예. 교부하는 일은 저 있을 일련 수 번호를 없죠.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련 투표지들을 번호가 보면 저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없는 거예요. 허겁지겁 가짜표 투입 작업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찢어진 거 보세요. 그런데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봉인지를 뗀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까요?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여기 나오네. 가하면 봉인지가 흔적 없이 제거된다지만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붙여야 하고 처음 붙였을 때 주름지게 붙인 상태였다면 이를 똑같이 재현하는 건 쉽지 않겠지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투표함의 비밀,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봉인지를 뜯어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저게 참 일회용 기가 자물쇠가 보입니다. 사무원이 연결 부위를 리퍼로 끊고 개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이미 오래전부터 했다는 누구죠? 거예요.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봉인지의 폭이 일회용 자물쇠의 길이보다 짧아서 자물쇠의 일부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봉인지가 그렇습니다. 왜 봉인지의 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봉인지의 폭을 넓게 만들어서 자물쇠의 양끝을 감싸면 봉인지를 건드리지 않고는 자물쇠를 제거할 방법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봉인지를 자물쇠보다 좁은 폭으로 만든 것입니다. 봉인이 되어 있는 투표함에 자물쇠의 양끝 또는 한쪽 끝을 도구로 잡고 잡아당기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허술한 자물쇠는 쉽사리 해제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물쇠라고 하는 것이 걸리는 곳 하나 없이 장난감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된 관외사전 투표함이나 당일 투표함의 경우 자물쇠를 해제해도 여전히 투표함 뚜껑뿐만 아니라 투표함 본체에도 봉인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떼내야만 가짜 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뗐다가 다시 붙인 쪽에는 이렇게 흔적이 남겠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헤어드라이어를 부분적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표 안 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관내 사전 투표함의 경우 황당하게도 운반의 편의성을 구실로 플라스틱 함 대신 부직포로 된 자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표함과 유사한 형태의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함 아니 투표 자루의 구조도 달라서 봉인지를 이런 형태로밖에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허술한 자물쇠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투표 자루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관내 사전 투표 자루는 당일 투표함이나 관외 사전 투표함과는 달리 자물쇠의 위치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봉인지를 부착할 때
공간이 저렇게 뜨게 튀어나오게 하는 되므로 거예요, 옆에. 훨씬 수월하게 자물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관내사전 투표 자료는 가짜 표를 집어넣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표를 투입하는 대신 아예 미리 준비한 가짜 표를 채운 자료로 통째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겠지요. 아까 본 가짜 투표지 중 국민의힘 후보에게 기표된 것도 있는 것을 볼 때 투표지 수를 맞추기 위해 아예 자료를 통째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봤자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실의 CCTV에 대한 비밀도 곧 공개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부정선거 자, 이 투표 조작은 이번이 아니고 벌써 20대, 21대, 이번에 22대 계속 했는데 20대 해봐도 문제 제기가 없고 21대 해봐도 문제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담대하게 노골적으로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증거들은 지금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네, 이거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 이 사전선거 투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우체국으로 우리가 투표하면 우체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빼고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사전투표 한 거를 그들이 몇 장을 어느 지역 걸 받았다, 몇 시에 받아서 어디로 보냈다는 근거가 다 있어요. 그것만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 받은데 그러면은 어디서 숫자가 부풀렸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본 결과 사전투표 조작한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스캔을 하거든요. 네. 스캔을 해요. 그리고 이 지문을 찍었습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그렇게 찍은 사람이 투표인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표인수가 되어져 가지고 가서 투표를 해 가지고 투표 봉투에다가 넣습니다. 예? 투표인수에다 넣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체국으로 다 보내면 우체국에서 몇 시에 받았다, 몇 표는 어디로 가고 몇 표는 어디로 갔다는 게 다 보냈다는 근거가 나와요. 받은 숫자, 보낸 숫자. 그러면 이게 보내고 나면 저쪽에 받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 몇 시에 받아서 어느 선거위로 보냈다고 하는 거, 몇 표를 받아서 몇 통을 보냈다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개표소에 가서 쏟아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인수하고 투표수가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처음에 당연히 같아야지. 네, 같아야죠. 네. 그런데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남에서는 투표한 사람보다가 개표한 표수가 더 많다며.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보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재자 투표에서 신고한 사람이 902명입니다. 902명. 근데 저기에 보면 선거인수가 1046명입니다. 어떻게 투표할 사람보다 선거인수가 더 많죠? 참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말인데 지금 아까 한 얘기가 그거죠. 그렇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투표하러 갈 때 제일 먼저 그 서명을 하고 자기 확인 신분증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들어갈 때 자기가 확인하는 것을 하고 한 숫자 보다가 투표 나온 결과가 더 많아요. 숫자가 더 많아. 저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네. 이 투표를 할 때 하나 넘겨서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선거의 최초 투표인수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 시 신분한 컴퓨터로만 하고 오프라인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거가 없어요. 누가 가서 했는지가. 그래서 이번에 빨리 뭘 해야 되냐면 지워지기 전에 주민등록증으로 스캔하고 그 지문으로 인식했을 때 누구인지 나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빨리 보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관은 이미 다 했고요. 예. 이미 우리 변호사들이 의심되는 지역에 지금 투표 보존함 신청은 이미 다 끝났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것도 그냥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존수표 했을 뿐이지,
먼저 번에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보존 신청을 다 했는데 세상에 4년 동안을 개봉을 안 하다가 맞아요, 목사님. 한 달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일괄 기각했잖아요. 한 달 전에 일반 기각을 해서 일괄 그것도 기각, 개봉도 안 기각. 하고 기각을 했다고. 아니 근데 목사님 그거는 이제 지난 거고 요거 하나만 좀 보세요. 우체국에 배송된 투표 봉투 개수하고 개표 시작하려고 쏟아난 개수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지. 그런데 그게 달라요. 예? 그다음에 기권자 수는 사전 투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투표를 다 하고 난 뒤에는 꼭 접잖아요. 예. 투표 용지를. 예, 예. 예? 자기가 누구 투표했는지를 감추기 위해서로 100% 다 접잖아요. 접어가지고 투표합니다. 넣지 않습니까? 아 저거는 이제 봉투에다 넣는 거거든요. 사전 투표는. 사전 안에, 투표는. 예. 봉투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 기권자 수라는 게 저걸 찾아보니까 저게 투표 수가 아니고 기권자 수라는 게 없어요. 허수예요. 허수. 없어. 이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쟤들이 산정값을 기준값을 지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으로. 근데 인천에는 투표함이 세 개가 하루 종일 없어졌다가 네. 나중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찾았는데 찾았어요. 근데 그게 투표 개표된 숫자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 세 통이 그 없어져. 사이 하루 종일 조작했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걸 허수를 기권수로 돼 있는 걸 빨리 까야 됩니다. 저거. 장 목사님 네. 궁금해서인데 조작 3번 보면 예. 기권자 수는 사전 투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허수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장로님 내가 저기 사전 투표로 가려고 할 때 몇 네. 명이 기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서 물론 거의 없겠지만 가서 사전 투표 가서 네. 기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아니 무슨 기권을 해요? 어떻게?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투표지를 안 넣고 가져가면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권자라고 하는 게 예. 무효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 기권자라는 건 투표를 안 한 게 기권자잖아요. 안 한 사람. 예. 예. 그런데 사전 투표는 당일날 안 해도 아니 상관없죠. 상관없어도 그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본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본투표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사전 투표에 무슨 기권이 있냐고요. 그 자. 사전 투표에 기권자 수가 명시돼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숫자가 자 이제 이게 정말 희한한 겁니다. 이게 줄여서 허수입니다. 허수. 말씀드리면 지금 부정선거는 이제 1000% 1000% 이미 벌써 이건 확인이 됐는데도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후에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조치 뭐 몇 호 이런 건 없어요 법에. 그 저희가 이제 그 한번 보여주세요. 76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헌법 76조.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선거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목사님. 네. 저 76조 1항을 보시면요. 네. 대통령은 내후회환 천재지변 하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럴 때에는 이제 재정경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거 이거 할 수 있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위에 다시 올라가 보면요, 요건이 내후외환 천재지변이라 해야 돼요. 아니 국가 질서 있잖아요. 어디 질서 아니, 어디 있나 질서. 안녕질서, 있는데요.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의 안녕 질서 여기 넣으면 되니. 아니 그러니까 안전보장이나 셋째 줄에 네.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은 맞는데 네. 그 앞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 경제상. 재정 경제상의 위기라든지 또 하나는 내후외환 천재지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매우 외환되네. 또는 있잖아. 아니, 또는. 또는이니까 네. 앞에 거는 내후외환 천재지변 지진이 났다든지 근데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 내후외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대한 재경상의 위기가 있어야 돼요. 예. 재정 아니 경제상의 근데 위기. 국가 안전 보장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공공의 안정질서 유지. 그게 그러니까 있죠. 그게 뭔가면요. 그 뒤에는 좀 이따 보시고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 내후외환 천재지변이 있거나 두 번째 재경상의 위기가 있거나 두 개를 전제로 한 다음에 그 위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또는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두 가지가 존재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목사님. 그 한마디로 뭐냐 대통령은 조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양 보였어요, 이 양. 이제 그 대통령의 긴급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대한 교전 상태가 전제가 돼 있어요. 전쟁이지 전쟁. 그러니까 그렇죠.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긴급 명령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교전 상태가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전 상태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 대통령은 이제 여기 대해서 할 수 없다 한다면 네. 이제는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단어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와 같이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헌법 자체는 국민 저항권 이렇게 단어가 딱 찍힌 건 없죠. 네네. 우리 헌법은 없습니다. 네, 없지만은 가능합니다. 그 헌법 안에 네. 전체의 내용 안에는 국민 저항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헌법 전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헌법 전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사님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네. 셋째 줄입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렇지. 불의에 항거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4.19 합법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많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교수들은 네. 저항권은 원래가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이 저항권을 기본권으로 명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중에서 불의에 항거한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불의에 항거했다. 예. 저쪽이 192석 했다고 네. 우리가 뭐 긴장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연방제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연방제 네. 연방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이죠, 목사님. 위헌이죠. 네. 그러면 헌법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데 헌법이 무너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국민 저항권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도 주제도 똑같아. 4.19도 부정선거 때문에 4.19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도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자 저는 광화문의 총사령관으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첫째,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것이 자유통일당이 64만 표입니다. 64만은 내일 토요일 날 오후 광화문 광장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이 헌법이 유린되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오후 1시까지 64만 명은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 30만 목회자 목사가 왜 목회를 목사님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신사참배 때 목사들 다 신사참배 했어요. 95% 했어.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고요. 기대하지 말라고. 그럼요. 욕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갈 길을 가다 보면 힘에 의해서 따라 나오게 될 거고요. 목사님 더 이상 뭐 왜 안 나오냐 뭐 하나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못 나와요. 그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폐기 처분해버려.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해봅시다. 그래도 네. 내가 참 사랑이 많아서 한 번에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 토요일 날 30만 다 나오시고 25만 장로님들 나오세요. 내일 나와서 길게 할 필요도 없어. 내일 그냥 한 방에 4.19를 끝내면 돼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좌파 우파 싸웠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근데 지금 좌우로 싸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인데 맞아.
우리는 선이에요. 저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일부들 이렇게 보면 악이 악. 악은요 악이야. 예. 거짓말을 막 해요. 그렇지. 막 해요. 맞아. 막 욕을 퍼붓고 솔직한 얘기로 이재명이가 자기 형수한테 욕한 거 보세요. 그 욕한 거 그런 욕을 한 사람은 최고의 당대표가 돼 있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요. 그렇지. 전 목사님이 욕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나는 같이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들은요 악에 악을 더해도 죄가 안 돼요. 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왜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방패예요. 방패. 저들은 창과 공격기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방패를 갖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전 목사님이 욕을 하고 뭐 한 건 이제 밑에 사람들은 욕하면 안 되고. 아니 나는요 네. 욕을 해도 개새끼밖에 안 해. 나는 큰 욕 별로 안 한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욕은 밑에 사람들한테는 하면 안 돼. 아니야, 난 계속 할 거야. 위에 사람에게 하라고. 위에 사람은. 나는 계속 하는데 네. 그다음에 예. 세례교인들 1,700만 세례교인들. 예. 아니 왜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제2의 천주교 되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헌금한다고 예배가 됩니까 그게? 그걸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리고 30만 목회자들 어느 교회든지 10%는 있어요, 좌파가. 그 10%한테 저 눈치 보느라고 이제 두고 보세요. 90% 잃어버립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계속 방송하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을 먼저 뜰 것입니다. 뜨면 목사님들 다 쫓겨나요. 결과적으로 10%가 무섭습니까? 90%가 무섭습니까? 성도들 중에 90%는 우파예요. 아직도 몰라서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지. 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이게 말로 악과 선의 싸움이라면 악과 선의 싸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되고, 그렇죠. 악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파인데 좌파도 아니고 중도야. 이건 안 돼. 선과 악의 중도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우리는 분명히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황선우 장군님. 제한군의 회원이 1200만이잖아요. 예. 회원이 같이 붙어 사는 부인하고 합치면 2400만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애 새끼 하나씩은 다 낳았으니까 합치면요 3000만이잖아요. 맞습니다. 빨리 명령하세요. 쓰리스타가 명령을 해야 권위가 있으니까 하사가 명령하니까 말빨이 안 서. 내일 강문 광장으로. 여러분, 네. 방관하는 국민,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크리스찬, 네.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재앙군인의 우리 가족들은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정선거에 증거가 점점 드러나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 보수파 집권 못합니다.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몇 년 내에 연방제로 북한에 먹힙니다. 먹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제발 좀 잘 선택하셔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참 박수 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일 꼭 나오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자길 목사님. 네. 일단은 일부를 마치고 자길 목사님이 단독으로 또 해야 돼. 이영환 목사님하고 단독으로. 뭘 할 게 없는데요? 왜 없어요? 지금 뭐 무궁무진한데. 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되고 저기 김학성 교수님. 네. 교수님이 나는 자살할까봐 자꾸 겁나거든. 네? 모든 책임을 지고 절대 자살하지 마요. 아이 물론이죠, 목사님. 제 머리만 밀겠습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19는 한 130명 가까이가
희생이 됐어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5.16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원체 위대한 전략 때문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네. 5.16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16식으로 내일 강문광장에서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역대 역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총소리 한 방도 안 났어요. 총소리 한 방도. 그렇게 되잖아요. 왜? 국민들이 함께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강문광장으로 몰수히 다 모여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뛰어나와야 돼요. 3천만 뛰어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마 초월한 법을 아마 계엄령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난 잘 모르지만은 해서라도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국민의 3천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 무슨 헌법은 이미 무너졌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무슨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희 목사님 네.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 거 좀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하던 거 우체국 건 있죠. 제일 끝에 부분에 하나 더 넘겨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윤 대통령님과 과거 정통부 장관의 결단으로 우리는 이 의혹을 풀릴 수 있습니다. 실물 투표지, 발송 정보, 우체국에 가서 확인하면 모든 의혹이 풀립니다. 그래서 무효 투표, 기권자 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어디서 투표가 불려졌는지 이걸 우체국에서 몇 시에 받아서 몇 시에 발송을 했고 몇 개를 받아서 몇 군데로 몇 개씩 보냈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몇 장을 받았는지 이것만 딱 알려지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애들 자살해 죽을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전투표지만 우체국에서 확인만 되면 이 문제는 풀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 분명하게 지금 거짓된 영표 나온 데서부터 투표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미 우리는 4.19 혁명과 같은 혁명을 맞아. 일으켜야 됩니다. 확실한 근거잖아요. 그치. 자기는 자유통일당 회비를 10,000원씩 낸다. 내가 그러면 딴 데 찍었겠냐? 당연하지. 금정구에서 나는 맞아. 자유통일당 찍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일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는데 네. 저 당일 투표 있죠. 네네. 당일 투표에는 부정이 없어요.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그것도 일부는 있다고 봐지는데 부정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네. 이 개표 옮기. 왜냐하면 얘들이 사전 투표는 기간이 많이 있고 시간 있고 막 이렇게 옮겨다 싣고 이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면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대만 투표하는 걸 봤잖아요. 네네. 대만 투표하는 것은 전부 수개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을 정자 네. 이게 써가면서 그 자리에 사전 투표가 없죠. 네, 사전 투표 없고 사전 투표가 없고요. 그렇게 이제 수개표를 다 하는데 이것이 전 유럽, 프랑스, 독일 다 해서 투표는 저게 정답이라고 전 세계가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번에 대만식으로 왜 안 하냐는 거지. 이게 컴퓨터에 연결되는 순간에 산정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이 투표를 해도 해커에 의해서 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당일 투표에 수개표 가야 합니다. 네. 자, 목사님 이제- 저도 한 말 네, 말씀하세요. 못했습니다. 아, 예, 말씀.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네, 네. 그 저항권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요. 우리 헌법에는 이제 저항권 규정이 없지만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행사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이 한다든지 또 헌법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을 때는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도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이런저러한 선거 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물론 그 한두 가지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 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였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잔잔한 선거의 부정은 뭐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번 같이 0표 나온 데서도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경우에 정말로 이번에는 22대 총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신성한 권리인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권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요런 경우는 저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 더 인정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는 당연히 이론상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모여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은 저항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황교안 장관님. 아까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보세요. 자, 쟤들이 저렇게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4만 표가 나왔거든요. 그 64만 표를 전국 선거구 투표별로 나눠보면 180표가 나오거든. 180표가. 평균이요? 예. 평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부정선거해서 64만이라고 지들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보면 180표는 나와야 되거든. 선거구별로. 근데 빵표, 한 표, 두 표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고 저희들은 순교의 정신으로라도 이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자, 전자정보처리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유통일당은요 나누기 3에서 나누기 5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00만 표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재현 박사. 네, 1 더하기 2에 가서 3표 나오잖아요. 그렇지. 3표 나오면 그게 한 표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누기 3이니까. 그거 중앙선관위의 전산과 5명이 그렇게 조작해놨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부산 대구에 우리가 집회하면서 구호를 만든 게 있는데 구호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 구호를 우리가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4.19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을 완성하자. 자, 제가 앞에 선창할 테니까 완성하자는 우리가 알아서 하십시오. 예.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을 완성하자. 완성하자. 두 번째입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전국 1만 4천 투표소를 조직하자. 자, 세 번째입니다. 3개월 안에 총선을 다시 하자. 자,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내일을 위해서 전체가 다 지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버스 대절할 땐 대절하시고 수도권에서만 다 나와도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또 자길 목사님 또 이영환 목사님이 이어서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